오늘 함께해 주실 네 분을 소개합니다. 김상일 시사평론가,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김재희 변호사, 그리고 장혜찬 시사평론가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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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을 앞두고 종로가 마치 대선 전초전인 것처럼 뜨거워질 것 같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이 드디어 이곳에서 나가겠다고 하니까 현 의원, 정세균 전 의장, 황교안 대표, 그리고 이낙연 총리까지 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임종석 전 실장의 발언을 들어보시고 오겠습니다. 지역구는 지금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다만 살림집 이사를 네. 여기 계속 있을 수는 없어서 예. 뭐 종로로 살림집은 옮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종로를 뭐 언론에서 저를 이제 나오기 전부터 많이 거론을 했는데 예. 제가 뭐 거기가 뭐 어렵다고 해서 피할 생각은 없는 거죠. 제1야당의 대표가 예. 최근에 이제 하는 거를 보면 저분은 공안검사 시절 인식에서 한 걸음도 안 벗어났구나 하는 생각이 강해서 예. 그건 이제 짚어두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여긴 제 땅 지역구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라고 말하나 보죠. 김상일 평론가님 보니까 일단 짐부터 던져놓고 이제 종로로 가겠습니다 하는 것 같던데요. 정세균 전 의장이 좀 부대끼시겠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제가 보면은 네. 황교안 그 자유한국당 대표가 바람을 불게 해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임종석 전 실장은 바람 불 때 연날려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왜냐하면 황교안 대표가 임종석 그 전 실장을 딱 찍어가지고 돈 벌어봤냐. 그렇죠. 좌파의 대표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공격을 했잖아요. 이게 네. 이제 그 전면에 나설 수 있는 이제 바람이 불게 해준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이낙연 총리도 지금 종로 출마설 같은 게 나오지 않습니까? 아, 그러게요. 그런데 뭐 만만치 않은 상대예요. 이낙연 총리가 지금 대권 그 지지도에서도 1등이 나오는 그러니까요. 여권 후보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들이 선점되기 전에 내가 먼저 좀 이렇게 네. 좀 가방 던져놔야 되지 않냐. 그러게요. 지하철 같은 데서도 이렇게 막 뭐 네. 미리 막 가서 하고 이런 거 네.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좀 그런 류의 것이 있지 않나 싶긴 한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그 정치 선배가 은퇴하는 것을 사실상 압박하는 상황이 그러게요. 돼버린 건데요. 사실은 모든 일에 있어서 퇴로를 열어주면서 네. 그다음에 아름답게 마무리를 하는 것이 자기의 미래로 그래요? 볼 때도 좋거든요. 네. 근데 정세균 대표가 아직 거기에 현역 의원이자 지역위원장인데 버티고 계신데. 거기랑 네. 이렇게 감정의 앙금을 만들어서 거기 지지자들도 있을 텐데 네. 가셔가지고 쉽게 안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서 네. 좀 조급함을 버리고 행보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두 분이 만났다고 하던데요. 임 전 실장하고 정세균 전 의장 말이죠. 이 장강의 물결 얘기하면서 형님 이제 좀 빠지시죠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야당에서 힘센 사람이 나와 지역구 뺏기는 일 생겨서는 안 된다 얘기는 했지만 들으면서 어떤 대화가 오갔을지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세균 의장의 얘기죠. 야당에서 힘센 사람이 나와서 지역구 뺏기면 안 된다. 왜냐하면 네. 지난번 선거만 하더라도 오세훈 전 시장이 대권으로 가는 길에서 정세균 의장이 도전점을 내밉니다. 오세훈 전 시장 정도면 수도권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 네. 정세균 의장이 워낙이나 지역구에 대해서를 탄탄하게 잘하신다면서요? 해놓더라 오세훈 시장이 선거를 치러보고 나서 깜짝 놀랐다는 후문이거든요. 네.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 정세균 의장이 빠지게 되고 임종석 실장이 갑자기 오게 되면서 선거를 치렀을 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종로라고 하는 지역에서 만약 뺏기게 되면 어떡할 거냐. 따라서 네. 내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저는 임종석 실장이 바쁘게 움직이게 된 배경이 하나 있다고 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원내대표 선거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당선이 되게 되는데 그랬죠.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는 그동안 계속해서 중진에 대한 물갈이론을 외쳐왔습니다. 근데 이해찬 대표와 어느 정도 결을 좀 달리하고 있는 이인영 원내대표가 당선되면서 선거에 조금 기류가 이상하게 흘러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이런 과정에 조금 더 발빠르게 움직여서 과거와 같은 친문색채 그리고 청와대 중심의 선거에 깃발을 좀 빠르게 들어야겠다라고 하는 심산이 작용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출신 분들 이제 뭐 광주 5.18 묘역도 가면서 세력화에 나서는 것 같은데 거기서 바로 유일하게 종로는 내가 선점을 하겠다. 그리고 황교안 대표까지 서로 공방을 주고받으면서 이미 양대 강 구도를 형성하고자 하는 의도일까요? 장혜찬 평론가님? 저는 개인적으로 황교안 대표가 종로에 출마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전망합니다만 네. 이번에 이 임종석 전 실장의 종로행과 관련된 에피소드를 보면서
20대 총선 다른 민주당 지역구가 떠올랐습니다. 지금 국회 사무총장으로 있는 유인태 의원, 네. 최고 중진 중 한 사람이죠. 그렇죠. 유인태 의원이 있었던 도봉을인데요. 이 자리 컷오프 되면서 유인태 의원 중진이니까 물러달라는 요청, 지금의 정세균 전 의장처럼 비슷하게 받았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뭔가 교통정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그 지역구 내부에 유인태 의원이 좀 불쾌해했고, 유인태 의원이 잘 다져놓은 조직이 민주당 후보에게 잘 계승되지 않으면서 결국 선거에서 패배했다, 이런 분석들을 하거든요. 네. 종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설령 이낙연 총리가 됐던 임종석 전 실장이 됐던 그 지역구에 들어가더라도요. 네. 정세균 전 의장이 닦아놓은 기반을 고스란히 그림 좋게 흡수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못하게 된다면 도봉을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 이 점 명심해야 되고, 네. 오세훈 전 시장이 지난번 종로 선거에서 진 가장 큰 이유, 저는 이미 다 이긴 선거라 생각하고 서울 시내 다른 지역 유세를 너무 많이 다녔거든요. 유권자들 보기에 오만해 보이면 필패입니다. 네. 근데 지금 종로를 둘러싼 이런 잡음들이 종로 지역구 주민들이 볼 때, 아니 종로가 자기네들 침발라 놓은 땅인가? 누가 주고 달라 하면 그냥 다 가져갈 수 있는 것인가? 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벌써부터 선거가 1년 가까이 남았는데 정치 1번지의 유권자들을 조금 우습게 보는 것은 아닌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불안한 기류, 좋은 징조라고만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 경선이 되면 임종석 전 실장 혹은 뭐 이낙연 총리 등 누가 와도 정세균 전 의장한테는 조금 감당하기 힘들 수도 있다면서요. 그런 예측을 정두원 전 의원이 했는데요. 사실은 정세균 전 의장과 이 여권의 핵심 인물들이 경선을 하는 그림 자체가 네. 굉장히 나쁜 모양새입니다. 또 경선 과정에서 서로 간에 상처를 입게 된다면 민주당 네. 입장에서는 뼈 아플 것 같고요. 실제로 만약 경선이 벌어지게 됐을 때 정세균 네. 전 의장이 지역구에서 다져놓은 저력, 더군다나 오세훈 전 시장이라는 잠룡까지 꺾을 정도로 그 탄탄한 저력을 네. 새로 들어온 누군가가 대중적 인지도를 기반으로 꺾을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정세균 전 의장이 지역구 중심형 정치인이 또 아니잖아요. 네. 사실은 대중적 인지도에 있어서도 전혀 밀리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 만큼 이 종로 자리를 어떻게 잘 세대 교체를 할 것인가, 이 부분이 민주당에게 굉장히 까다로운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황교안 대표하고는 임종석 전 실장하고 워낙 30년 악연이 있잖아요. 언제 어디선가 만나진 않을까요? 그거는 뭐 알 수 없죠. 근데 정치를 하다 보면 어디선가는 부닥치게 네. 돼 있고 30년 전에 이제 임수경 방북 사건의 주인 검사를 하면서 그러니까요. 구속을 시킨 검사라는 악연이 있죠. 근데 이제 저 장해찬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아까 그 예측은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임종석 그 전 실장이 네. 서울시 부시장을 하다가 은평을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당에서도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고 네. 인지도도 어마어마하게 뛰어나고, 그런데 현역인 지금 강병원 의원한테 경선에서 졌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이라는 곳은 제가 네. 볼 때는 그 아주 지역처럼 네. 그 다져놓은 조직만 가지고 선거를 치를 수 있는 곳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청와대에서 나온 인사들이 예를 네.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청와대라는 그 직위를 쓸 때 네. 문재인 청와대 이걸 쓸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한 20%가 막 스윙을 그렇군요. 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꼭 불리하다 네. 이렇게 분석하는 것만은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 지금 양정철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내팔 뭐 그런 수식어를 쓸 수 있지 않을까요? 특히 이제 국회의장을 만날 때 단독으로 가서 역시 실세다라는 평가를 받았다면서요, 김재희 변호사님. 네, 그 문희상 국회의장이요. 사실 그 노무현 정부 때 비서실장으로 있을 때 바로 네. 양정철 이제 비서관을 임명을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렇게 만난 인연으로 이제 두 사람이 워낙 개인적인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이제 그런데 일단 이번에 양정철 비서관이 일단은 그 연구원장으로 가면서 민주연구원장으로 가면서 일단 여의도에 입성했으니까 아마 그런 선배한테 인사를 드리는 이제 그런 네. 격으로 찾아뵌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이제 독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원래는 또 비공개로 만나기로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것인데, 그러다 네. 보니까 역시 양정철 비서관이 좀 실세구나. 이제 왜냐하면 국회의장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그 의전 서열 2위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런 분을 이렇게 독대할 수 있고 또 비공개로 언제든 만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네. 이 정권의 어떤 실세임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또 급히 이걸 또 공개로 바꿨어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뭐 노무현 정권 때의 추억을 네. 떠올리면서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양정철 비서관이 민주연구원장으로 와서 이제 이번 총선을 아마 책임지게 될 것인데요. 정권 심판적인 어떤 성격이 있는 총선에서 네. 이제 활약을 한다, 그러니까 이 총선을 주도한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양정철 비서관의 공로로 탄생한 어떤 문재인 정권의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모양새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 활약이 기대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야당보다 좀 이 여당이 훨씬 총선 채비를 서두르는 것 같아요. 이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지사 오늘 첫 출근길에 단연 기자들이 몰려갔는데요. 투사 이미지 그대로 의미심장한 발언을 던졌습니다. 먼저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먼 길 함께 해주신 우리 동지들, 지지자 여러분, 앞으로도 서로 함께 손잡고 큰 길로 계속 함께 가기를 기대합니다. 자, 무죄 나왔습니다. 무죄 나왔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성공해야 하고 또 우리가 민주당을 중심으로 단결해야 하고 또 작은 차이를 넘어서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세상 만드는 것이 저의 역할이기도 하고 또 저와 함께하는 지지자 여러분 또 동지 여러분들의 소망이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사필 규정 저는 특별히 가진 게 없는 사람이어서 믿을 거라고는 국민밖에 없는 것이고 또 진실과 정의 이런 것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그 점을 믿고 제가 할 몫을 다하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어제는 비장하게 당색깔 넥타이였는데요. 오늘 비약하긴 그렇습니다만 내게 믿을 건 국민뿐. 국가 권력에 대한 공정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던데요. 김재희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재명 지사 정말 큰 산을 넘은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정말 이재명의 정치 생명이 끝나느냐 아니면 계속되느냐 이 기로에 서 있다 이런 이제 평론을 많이 들었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재명 지사가 1심에서 본인에게 이제 쓰여진 그런 혐의들을 모두 극복해내고 결국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하여튼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네. 어쨌든 간에 지금 일단은 명예회복에 좀 성공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재판을 하면서도 굉장히 좀 도정을 열심히 돌보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는 더 도정에 전념을 해서 네. 그리고 도민들을 잘 살게 하는 방법으로 보답하겠다. 이런 취지를 밝혔고요. 그리고 또 큰 길로 가겠다. 지지자들과 함께. 이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제 해석상으로는 좀 더 그 이후를 네. 좀 대비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또 공교롭게도 그 선고 받는 날은 이제 파란색 넥타이, 뭔가 좀 민주당을 상징하는 그런 넥타이를 맸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회색 넥타이를 매서 네. 약간 이제 그 본인의 색깔 좀 그러니까 당을 상징한 색깔에서 좀 바뀐 거 아니냐 네. 이런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꼭 그렇게 하겠습니까? 네, 넥타이 색깔이야 그날 기분에 따라 고르는 거기 때문에 네. 어쨌든 굉장히 좀 표정이 밝아 보이고요. 앞으로 정말 그만큼 경기도에서 업적을 이뤄낼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민주당은 지금 적극적으로 도정 활동을 뒷받침하겠다고 이야기는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 돌아온 이 변방의 이재명 지사를 보면서 좀 친문 쪽은 곤란해지는 거 아닐까라는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김 교수님. 네,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이재명 지사가 상당히 절치부심해오지 않았겠습니까? 네. 지금은 1심 선고에서 무죄가 된 것인데 대법까지 확정 판결돼서 모든 것들에 대해서 홀가분해지는 시간이 오게 되면은 아마 이재명 지사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두고 봐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네. 특히나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계속 빠지고 있는 형국에서 경제 문제라든지 특히 민생에 관한 문제 속에서 국민들이 등을 하나둘씩 돌리기 시작했을 때 레임덕에 관한 징조가 보이기 시작할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은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이 맞서면서 충돌하게 되는 과정이 늘 당내 역사 속에서 있어 왔는데요. 아마도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가장 세게 현재 권력을 비판하면서 미래 권력으로 나아가게 될 단 한 사람을 꼽으라면 저는 단연코 이재명 지사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조금 전에 있었던 이 버스 파업에 관련된 사태 속에서도 이재명 지사는 끝까지 경기도의 문제에서 요금 인상을 반대해왔지만 정부와 청와대가 불러서 얘기하는 과정이 이재명 지사는 완전히 체면에 구기고 표정까지 굉장히 안 좋은 표정을 지면서도 요금 인상에 찬성을 한 바 있거든요. 네. 아마 이 모든 것들을 다 쌓아놓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뒤에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떨어지게 되는 어느 순간에서는 본인의 네. 정치적 색깔을 드러내게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을 때 과연 그때 친문 지지자들은 겉봐라 내 말이 맞지 않았냐라고 얘기하지는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상처가 나는 잠룡이니 아니면 그것 또한 상처가 굳어서 더 단단해진 사람이 될 것이다.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대선까지 그의 행보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분을 보면서요. 애정과 서스펜스, 흥행 요소 다 갖춘 드라마를 만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던데요. 정도원 전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도 정치를 드라마처럼 옛날에 한다는 얘기 들었는데 진짜 이재명 지사 정치는 드라마 보듯이
재밌어요. 애정, 사랑, 서스펜스 뭐 하여간 진짜 흥미진진하네요. 그 전보다는 오히려 더 힘이 생길 거죠. 근데 궁극적으로는 후보가 되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친문의 거부감이 너무 커가지고 이재명 지사는 이제 그 이번에는 아니고 차차기를 노려볼 수 있지 하기에는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살아나올 줄 몰랐다라는 평가를 대신한 것 같습니다. 장혜찬 평론가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런데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저렇게 네. 뭐 애정과 서스펜스로 표현을 했지만요. 네.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타듯이 지금 정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정치 역적이 이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고 감정을 몰입시키는 데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지사 누가 뭐래도 차기의 어떤 대권 후보 잠룡 중 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우리나라 대권을 맡길 만한 정치인이라고 보기에는 안정감이 조금 떨어지는 것 아닌가, 다소 불안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네. 우선 1심에서 모든 부분 무죄가 나왔지만 도덕적으로 타격을 어느 정도 받은 데 대해서는 사실은 이재명 지사 측에서도 부인하기 힘들 것 같고요. 이번에 기소는 안 됐지만 부인과 관련된 해경군 김씨 의혹도 야당이 아니라 민주당 내부의 친문 지지자들이 아직까지 줄기차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따라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재명 지사가 당장 큰 폭으로 정치 행보를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아, 그래요? 본인이 지속적으로 언급했던 것처럼 도정에 전념하겠다. 경기도 같은 경우도 이번에 버스 준공영제 확대하느냐 마느냐 가장 관심을 모았던 자치단체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과를 내는데 더욱더 집중해야 될 것이지 않은가. 네. 그리고 조급하게 차기 대권을 노린다면 당내 견제 세력, 특히 친문 지지자들의 견제를 집중적으로 받으면서 다시 한번 힘이 꺾일 수 있겠다. 제가 봤을 때 길게 보고 숨을 고르고 조금 돌아가는 것이 지금 이재명 지사에게 가장 필요한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분은 정말 잡초 같은 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딛고 일어날 거다. 아니다. 조금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평가가 엇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요, 그 정두원 전 의원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고, 네. 박지원 전 대표 굉장히 네. 그 통찰력이 있으신 분인데 네. 이분들이 잡초 같은 이재명 대권 기회 잡고 탄력이 붙을 것이다. 진보 개혁 세력이 이제부터 소생할 것이다.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저는 굉장히 자괴감이 듭니다. 아, 왜냐하면 그래요?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의 수준이 불법이냐 아니냐로 논하는 수준으로 내려왔다. 네네.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우리 국민들은요. 도덕과 윤리에서도 네. 그리고 가정이나 사회에서도 모범이 되는 사람을 가질 자격이 있는 국민입니다. 네. 근데 모든 것이 불법이냐 아니냐를 논해서 무죄가 되면 대권에 탄력이 붙는다고 생각하시는 이런 셈법이 네. 맞는 건가요? 저는 우리나라의 정치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하셔야 될 네. 조금 더 여유로운 정두원 의원님께서 너무 서스펜스에 빠져버리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박지원 전 대표님 같은 경우는 마치 이재명 전 지사와 개인적인 무슨 관계가 있으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너무 네. 지나친 이야기신데 국민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바꿔서 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지원 의원님 원래 좀 흥행 요소가 뭔지 잘 아시는 분이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니 바뀜이라고 하는 음모론도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박해받는 사람, 이 여권 내에서도 같은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그 부분을 이재명 지사가 계속 안고 활활 태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네, 안희바뀜에 대한 음모론은 차기 대권자로 꿈꾸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둘씩 낙마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냐인데 네.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일단 보석으로 석방이 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안희정 지사의 정치적인 가능성들은 상당히 어렵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은 여전히 살아있는 상태고요. 네.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도 무죄 선고 이후에 대권으로 가는 길에 가능성들은 여전히 열려 있는 겁니다. 따라서 안희바뀜이 현실화됐을 경우에는 이 모든 대권자들이 다 사라지면 누가 할 것이냐가 핵심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낙연 총리 그리고 외곽 진영에 있는 유시민 작가에 대한 가능성들을 사람들이 많이 타진했는데 네. 최근에는 대권 주자들의 서로 불붙듯이 가게 되고 이낙연 총리 지지율이 급과 상승하게 되니까 이제는 유시민 이사장까지도 정치권이 훨씬 더 근접한 상태로서의 가능성들이 타진하고 있거든요. 네. 아마 대권으로는 아직까지 시간이 꽤 많이 남아 있지만 그 중간에 고리에 있는 내년도 총선에서 발돋움을 하지 못하면 대권으로 가는 길까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이런 대권과 돌아가는 정치인들의 행보는 훨씬 더 빨라질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번 이재명 지사의 무죄 선고로 인해서요. 네. 민주당 내부 셈법이 상당히 복잡하게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재명 지사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말했지만 정말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까지 대성공을 거두면 네. 이재명 지사에게 대권이라는 도전 기회가 안 올 확률이 더 높습니다. 친문 당원들이나 내부의 친문 세력 입장에서는
우리 정부가 이렇게 잘 됐고 다음에 누구를 내세워도 대권을 잡을 수 있다면 확실한 우리 사람들에게 이 대권 기회를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네. 이재명 지사가 잠룡으로서 어떻게 보면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이 문재인 정부가 어느 정도 실패를 겪으면서 네. 새로운 구원 투수를 필요로 할 때 그때 네. 이재명 지사의 존재감이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더 개혁적으로, 더 진보적으로 가자. 더 왼쪽으로 가자는 소리가 나올 때만 이재명 지사가 소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지사 입장에서도 그렇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오묘한 역학관계가 설정됐다고 보고요. 당분간은 도정에 전념하면서 중앙정치와는 약간의 거리를 두겠지만 대선이 가까워지게 된다면 사실 네. 이재명 지사나 민주당 모두 야당을 신경 쓰기보다는 서로 간에 어떤 조금씩 다른 이해관계를 놓고 내부에서 상당히 불협화음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이번에 잉태된 것 같다. 그런 네.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 네네. 김재현 선생님. 익명의 대중인 친문 세력이 이제 무조건 이재명 지사를 공격하고 있다. 네네. 그래서 이와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민주당 내에 내분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단정하는 것도 저는 좀 굉장히 민주당 지도부 내, 그러니까 그 네. 위에서 결정권을 가진 당내 그 지도부의 태도와는 참 많이 다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뭐 아까 이재명 지사의 어떤 도덕성의 타격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 재판 과정에서 나온 그런 모든 일련의 사건들을 종합해 보면 과연 이것이 어떤 도덕성의 타격을 문제 삼을 만한 일이었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네. 그러니까 도덕성의 타격이라는 것은 어쨌든 이재명 지사가 이번에 모함을 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단정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을까.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아주 잘 깊이 알고 있지 않은 한은 이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는 청와대에서 왜냐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싶어서요. 많은 분들의 분석이 그래도 저 사람을 다음 후계로 찍고 싶어 하진 않을 거다라는 그런 관측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요, 그 정치 지도자 중에 최고 정점이 대권 후보입니다. 네. 대권 후보는 시대 정신을 반영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네. 국민들에게 많은 부분에서 흠결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 김지혜 변호사님 말씀도 제가 충분히 뭐 공감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드러난 것들이 네. 일반 시민들이 볼 때 그러면은 본받아야 될 부분이 도대체 뭡니까? 그러면은 일만 잘하면은 다른 거는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게 우리 지도자를 뽑는다면 저는 네. 우리나라의 문화나 수준이 사회 수준이 굉장히 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사이다 발언 그리고 사이다 발언이 막말의 향연으로 이어지는 이런 분위기가 계속 간다면 가능성이 있겠지만 네. 그렇지 않고 조금 평상심으로 돌아오는 어떤 분위기가 된다면 저는 사이다의 시대는 좀 끝나고 반기문 총장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 나의 최적기는 지났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이재명 지사는 사이다 시대의 최적기를 맞이하신 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